안녕하세요. 신라 고승 중에서 대학자이자 불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신 분이 원효대사이지요. 원효대사님은 당나라의 유학을 가는 길에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신 뒤 일체가 마음에 달렸다고 하면서 크게 깨달아 유학을 포기하고 전국을 방랑하는 유행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심 안락도에서 정토의 깊은 뜻은 본래 범부를 위함이지 보살을 위함이 아니다 라며 불교 대중화에 힘쓰셨고, 대신 기실론을 비롯하여 240여 편에 이르는 불교 경전을 집필하셨다고 합니다. 원효대사는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주유하면서 불교 대중화에 힘쓰셨기에 전국 사찰 중 120여 곳이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34세 때 의상 대사와 함께 당나라 현장법사와 규기 화상에게 유식학을 배우려고 요동까지 갔지만 그곳 술락군에게 첩자로 몰려 여러 날 옥살이를 하다가 겨우 풀려나 다시 신라로 되돌아왔지요. 10년 후 45세가 되던 해에 두 번째로 의상과 함께 이번에는 바다를 통해 당나라로 가기 위해 백제국 항구로 가는 도중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겨우 응거할 수 있는 토굴을 발견하고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지요. 대사는 한밤중 천시만고 끝에 토굴을 찾아 누우니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를 잤을까? 심한 갈증으로 잠이 깼는데 옆에 웬 바가지에 물이 고여 있어 캄캄한 밤중이라 아무 생각 없이 그 물을 마셨는데 맛이 매우 달고 시원하였지요. 그러나 아침에 깨어보니 토굴이 아니고 오래된 공동묘지였는데 어제 물을 마시던 그릇은 바로 해골 바가지였던 것입니다. 대사는 여기서 헛구역질을 하며 다 토해내고 화련되어 즉 환하게 크게 깨우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나야 모든 사물과 법이 나는 것이요 마음이 죽으면 곧 해골이나 다름없도다. 즉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유심의 도리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화련대오한 대사님은 발길을 돌려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또 거지 행사를 하며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민중 포교에 나섰는데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화엄경을 알기 쉽게 주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효대사는 미친 듯이 이곳 저곳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외치고 다녔어요. 수호 몰가 부이 작지 천주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 것인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려 하네 라고 동네방네 노래하며 외치고 다녀도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죠. 그런데 태종 무열왕이 풍문으로 들려오는 그 노래를 듣고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열왕이 말하기를 원효가 아마 귀한 집 딸을 얻어 어진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구나. 아버지를 닮아 큰 인물이 태어나면 나라에 더 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루 빠진 도끼는 과부를 뜻하며 하늘을 바칠 기둥은 국가의 인재를 뜻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심 원효에게 줄 적당한 과부를 구하던 무열왕에게 좋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오래전에 백제와의 전쟁에서 장렬히 전사한 자신의 부마가 생각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전쟁에서 죽어 청상 과부가 된 둘째 딸 요섭공주가 떠올랐던 것이지요. 원효는 워낙 박식하고 뛰어난 대사인지라 무열왕이 자주 불러 조언을 구하던 까닭에 인연도 깊었고 공주 또한 그를 흠모하는 눈치였습니다. 한 번은 공주가 그를 위해 승복과 모란꽃을 선물한 적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무열왕은 궁중 내관을 시켜 원효를 불러들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내관은 어명을 받들고 원효를 찾아다니다가 남산 아래 문청교라는 다리를 지나고 있는데 원효와 만나게 되었지요. 그 내관이 자신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원효는 내관의 모습이 가까이 오자 짐짓 발을 헛디딘 척 일부러 문청교 아래 냇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내관이 물에 빠진 원효를 대궐로 인도하여 무열왕 앞에 아령케 했는데 이에 무열왕은 온몸이 젖은 원효를 보고 크게 놀라 요석공주를 불러 대사님을 요석궁으로 모시고 가 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저녁상을 잘 차려 매시라고 명하였습니다. 요석궁으로 인도된 원효는 요석공주가 쓰던 향기 나는 옥수로 목욕을 하고 요석공주가 건네준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푸짐한 저녁상에 반주까지 곁들이게 되었지요. 어여쁜 공주랑 단둘이 앉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요석공주의 아리따운 향취와 풍만한 육체에 현혹되어 불심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석공주 또한 한 달간의 신혼생활이었지만 이미 사내와의 희열 넘치는 정분을 아는지라 뜨거워진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원효대사의 늠름한 모습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원효대사는 처음으로 느끼는 꿈같은 3일 밤낮이 지나고 나서 원효는 요석공주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나려고 하자 요석공주는 오염한 자태로 원효대사의 넓은 가슴을 어루만지며 어딜 가시든 태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이 가슴에 티끌보다도 작고 먼지보다도 작은 소저이지만 이 넓은 가슴속 한 구석에 소저가 기댈 곳은 없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효는 한참을 망설인 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으며 감도 없고 옴도 없으며 더불어 나는 없는데 그대가 어디 머물자리게 있겠소? 하고 답하며 호련히 일어나 요석궁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석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원효를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일간의 사랑이었지만 요석공주는 배가 불러오고 10달 만에 아들 설총을 낳았습니다. 후일 신라 10편의 한 사람이며 우리 옛문장 향찰 이두를 완성시킨 설총이 바로 원효의 아들입니다. 요석공주는 아들을 낳아 원효를 바라보듯 훌륭하게 키우며 먼 발치에서 몸을 숨기며 소식을 듣고 보곤 했는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석공주와 연락의 밤을 보내고 서랍을 떠난 원효대사는 스스로 실계했기에 소성거사라 자칭하면서 속세의 복장으로 팔도를 유랑하다가 양주 근처를 지날 무렵 한바탕 꿈이여 헛개비였구나 하면서 파괴한 스님이었지만 새롭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인적이 드문 소요산에 들어 초막을 짓고 용맹정진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염한 신만이 아가씨 한 명이 한밤중에 나타나 하룻밤 묵어가기를 간청하며 수행 중인 원효대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으로 용맹정진한 원효대사는 단호히 신만이 아가씨의 정을 뿌리쳤지요. 그리고 답하였습니다. 마음이 생하면 옳고 그르고 크고 작고 깨끗하고 더럽고 있고 없는 모든 법이 생기는 것이요. 마음이 멸하면 상대적 시비에 법이 없어지는 것이니 나 원효에게는 무의 자제의 힘이 있노라 라고 다시 말해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하면 만법이 멸한다는 진리를 역설했습니다. 그러자 요염한 신만이 아가씨는 빙긋이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이에 원효대사는 신만이 아가씨가 관세음보살의 현신임을 알아차리고
그곳에 정사를 쥔 뒤에 무의 자제의 수행을 쌓는다는 뜻에서 정사 이름을 자제암이라 칭했다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깊은 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법. 원효대사를 사랑한 요석공주의 일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석공주는 원효대사가 정진하고 있는 소요산 입구에 별궁을 짓고 아들 설총과 함께 원효대사를 연모했으며 그 터가 지금은 요석공주 별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천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별궁지 옆에 요석공원을 만들어 놓았고 소요산의 한 봉우리를 어여쁜 공주봉이라 부르며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설총은 원효대사에 대해 지극히 각별한 효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낙엽이 떨어지던 어느 날 설총은 원효대사가 머무는 산사를 찾아가니 원효대사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설총은 얼른 뛰어가 마당비를 받아들고 산사의 앞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깨끗이 쓸고 난 뒤 아버님 마당 다 쓸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원효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와 정말 낙엽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쓸었구나 하면서 마당 한쪽 구석에 모아둔 낙엽을 주워 마당에 다시 뿌리며 설총하게 말하기를 총아 가을 마당은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 있어야 제격인 것이야. 이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호련히 떠나버리자 설총은 원효대사의 선문답 같은 이 말 한마디에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70이 되던 해 음력 3월 30일 열반에 들자 설총은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고 열반에 드신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원효대사를 화장하고 난 후 남은 재와 진흙을 이겨 아버지의 모습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래 주석하고 계셨던 분황사의 법당 한쪽에 소상, 찰흙으로 비른 사람의 형상이죠. 소상을 모셔두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설총은 분황사 법당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원효대사의 소상, 진흙상이죠. 소상의 머리가 옆으로 돌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모셔놓았는데 원효대사의 소상이 머리를 돌리고 있으니 처음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부터 원효대사의 소상은 설총이 아침마다 절을 하던 법당의 중간 부분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을 돌린 원효대사의 소상은 고려 중기까지 분황사의 성보로 모셔져 있었으나 고려 때 몽고군의 침입으로 분황사와 함께 불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